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지리원이라 불리는 조용하고 아늑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깊은 산자락에 포근이 안겨 있어 마을 사람들은 산의 정기를 받으며 순박하게 살아갔지요. 이 마을 공기는 유달리 맑아서 이른 아침이면 산봉우리에서부터 뽀얀 안개가 비단처럼 깔리곤 했습니다. 그 풍경이 마치 속세를 떠난 신선의 땅과 같다고 하여 사람들은 이곳을 지리원이라 불렀습니다. 마을은 특히 오래된 감나무들로 유명했습니다. 집집마다 수백 년은 족기되었을 법한 감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팔을 뻗고 있었지요. 늦가을이 되면 이 나뭇가지마다 주황빛 통시가 등불처럼 매달려 흐린 날에도 마을 전체가 환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감나무들이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다고 믿었습니다.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며 바람이 부는 날이면 비, 사락사락, 입 마르는 소리가 잠자리에 든 아이들의 귀에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이 평화로운 지리원 마을에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온 김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비록 양반 가문이었으나 헛된 권세를 부리기보다는 이웃의 어려움을 먼저 돌보는 덕망 있는 집안이었지요.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였고 곳간에 쌀은 마을에 가난한 이들을 위해 늘 열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김씨 가문의 어른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이 집안에는 김도령이라 불리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꼬박 10년을 넘게 글 공부에 매진한 젊은 선비였지요. 하지만 그는 차갑고 딱딱한 글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있기보다는 이른 아침 안개 낀 숲을 거니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가 짓는 시에는 늘 풀벌레 소리와 맑은 바람 냄새가 묻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김도령의 따뜻한 마음씨와 맑은 눈빛을 아꼈습니다. 요즘 들어 김도령의 발걸음은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그는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바로 자신의 혼례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는 종종 안뜰의 큰 감나무 아래 서서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가문의 명예나 재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함께할 정인과 꾸려갈 소박하고 따뜻한 삶을 그리고 있었지요. 그의 마음은 마치 풍요로운 가을 들판처럼 넉넉하고 충만했습니다. 그의 배필이 될 사람은 고개 넘어 이웃 마을에 사는 서 연화라는 처녀였습니다. 옛 관습에 따라 혼례 전에 잠깐 얼굴을 보았을 뿐이지만 그 단아하고 맑은 모습은 이미 김도령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고운 용모뿐만 아니라 그 수결이 비단에 살아 숨쉬는 듯하다 하여 칭찬이 자자했지요. 사람들은 그녀의 바느질 솜씨가 거미줄처럼 섬세하고 튼튼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연화 아가씨의 이름 뒤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다녔습니다. 그것은 오래되고도 잔인한 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씨 집안의 여인들은 유독 혼인복이 없어 시집만 가면 불행해진다는 수군거림을 쉬쉬하며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는 비극적인 운명을 타고났다고도 했고 어떤 이는 그들이 새 서방님 댁에 불운을 가져다 준다고도 했습니다. 마치 축축한 안개처럼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끈질기게 떠돌았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구체적인 듯하면서도 모호했습니다. 연화 아가씨의 할머니는 혼인한 지 꼭 1년 만에 남편을 산사태로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고모는 시집간 뒤로 원인 모를 병을 앓다가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고도 했지요. 참으로 기구한 팔자로다. 마을 어르신들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리 곱고 착한 아이에게 어찌 그런 무거운 짐이 지어졌을꼬. 김도령 역시 이 불길한 속삭임들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벗들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말렸고, 심지어 그의 어머니조차 처음이 혼담이 오갔을 때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도령은 그 모든 것을 묵살했습니다. 어머님, 저주란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를 부드럽게 안심시켰습니다. 제가 뵌 아가씨의 마음은 더없이 맑고 선합니다. 제게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이 혼인을 바랐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슬픈 이야기의 고리를 끊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연화 아가씨에게 그 어떤 불행의 속삭임도 감히 끼어들 틈이 없는 평화롭고 고요한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진실한 사랑이 그 어떤 어두운 그림자도 막아내는 굳건한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홀리 날짜는 늦가을의 끝자락으로 잡혔습니다. 공기는 날마다 차가워졌고 아침 저녁으로 피어오르는 짙은 안개는 해가 중천에 뜬 후에야 겨우 걷히곤 했습니다. 지리원 마을은 부드럽고 하얀 침묵 속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농부들은 이미 추수를 마쳤고 곳간마다 곡식이 가득 찼습니다. 모든 것이 숨을 고르며 깊은 겨울을 맞이하기 전 마지막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씨 가문의 큰 집은 혼례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붉고 푸른 비단이며 고운 무명천들이 빨랫줄에 가득 널려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늦가을의 무채색 풍경 속에 그 선명한 빛깔들이 마치 잔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안채에서는 아낙네들이 방망이로 옷감을 두드리는 다듬이질 소리가 비비, 비,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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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비,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기쁜 날을 향한 설렘의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온갖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커다란 흙항아리에서는 혼례에 쓸 막걸리가 비, 비, 보글보글, 비, 비, 익어가는 향긋한 누룩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인들과 이웃 아낙네들은 쉴 새 없이 오가며 나무를 다듬고 혼례상에 올릴 떡을 찍고 갖은 양념을 준비했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은 마치 축하의 구름처럼 뭉게뭉게 피어올랐습니다. 모두가 고된 일에 바빴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아낙이 우스갯소리를 던지면 비, 비, 까르르 비, 비, 웃음보가 터졌고 마루에서 바느질하던 여인들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혼례비단을 보며 감탄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잔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끼는 도련님의 새 출발을 위해 정성껏 복을 짓고 기쁨을 빚어내고 있었습니다. 김도령은 자신의 사랑방 창가에 앉아 이 모든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선비의 본분대로 책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자꾸만 시선이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혼례상에 올릴 곶감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살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이 따뜻한 집에 대한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어서 빨리 연화 아가씨가 이 풍경의 일부가 되기를 마음속으로 바랐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김부인은 날카로운 눈으로 집안의 모든 준비 과정을 지휘했습니다. 하인들에게 미소를 지으면서도 지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녀의 눈가에 어린 미세한 긴장감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보다 더 미래의 며느리를 둘러싼 그 불길한 소문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사당을 찾아 평소보다 더 오래 머물며 두 손을 꼭 모으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김 부인의
이런 속내를 알아챈 사람은 단 한 사람, 김도령을 업어 키운 늙은 유모 오씨뿐이었습니다. 오씨 할멈은 김도령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집에서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허리가 굽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었지만 그녀의 눈은 집안의 그 어떤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닳고 달아 반들거리는 마룻바닥처럼 익숙하고 편안한 존재감으로 조용히 집안을 오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 부인이 쌀 항아리들을 확인하고 있을 때 오씨 할멈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마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도 조금 쉬어 있었습니다. 올해 감이 참으로 달고 탐스럽습니다. 하지만 단 과일일수록 원치 않는 날벌레가 꼬이기 마련이지요. 김 부인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말의 숨은 뜻을 알아챘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잘 지켜야 한다는 말이겠지. 오, 유모. 예. 마님, 오씨 할멈이 대답했습니다. 아주 단단히 지키셔야 할 것입니다. 잔치 준비는 의례 그렇듯 멀고 가까운 친척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중에는 김도령의 아버지와는 촌수가 조금 먼 박만덕이라는 친척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는 목소리가 유난히 크고 두 눈은 마치 값을 매기듯 끊임없이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는 필요 이상으로 일찍 도착해서는 일꾼들을 위해 내놓은 주전부리를 축내며 돕겠다는 말만 앞세울 뿐 실상 방해만 되기 일쑤였습니다. 박만덕은 안채와 바깥채를 오가며 가구며 비단이며 심지어 곳간의 쌀가마니 숲까지 세어가며 큰 소리로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사촌 어른 참으로 성대한 홀레요. 이거 돈이 얼마가 드는 게요. 도대체 서씨 댁에서는 혼수를 몇 함이나 보낸답디까. 그 집이 꽤 검소하다고 들었는데 말이지. 그의 칭찬은 어쩐지 가시가 돋친 듯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김도령은 박만덕이 근처에 있을 때마다 까닭 모를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 남자의 존재 자체가 집안에 가득 찬 맑고 행복한 기운에 튄 먹물 자국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도리상 정중하게 대하려 노력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사랑방으로 물러나 묵향기 그윽한 책들의 조용한 위로를 찾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혼례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분주하던 집안은 마치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벅찬 침묵이 흘렀습니다. 늦가을의 달은 유난히 밝고 날카로워 마당 위로 길고 검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들은 달빛을 받으며 말없는 수호신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김도령은 창가에 서서 고요히 잠든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연화 아가씨가 저 고개를 넘어 이 집으로 올 것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박만덕이 주었던 불쾌감과 저주라는 해묵은 속삭임들을 애써 마음에서 밀어냈습니다. 오직 아가씨의 단아한 얼굴만을 떠올렸습니다. 내일은 그가 달빛 어린 마당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것이다. 우리의 사랑이 모든 그림자를 잠재울 것이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드디어 혼례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대지를 뒤덮었던 짙은 안개는 마치 거대한 비단 이불을 걷어내듯 서서히 물러났습니다. 그 자리에는 수정처럼 맑고 차가운 늦가을의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지리원 마을의 감나무들은 마지막 잎새까지 떨군 채 앙상한 가지로 푸른 하늘을 받치고 섰습니다. 공기는 상쾌했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겨울의 예고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김씨 가문의 대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잔치를 돕기 위해 모여든 마을 사람들의 부산한 발걸음 소리와 정겹게 이야기 나누는 소리가 고요했던 아침을 깨웠습니다. 아이들은 새 옷을 입고 마당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오늘 맛볼 기름진 고기와 달콤한 떡을 상상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혹여 격식에 어긋나는 점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마을 어귀에서부터 비, 태평소, 비 소리가 맑고 드높게 울려 퍼졌습니다. 신부 행차다 누군가 외치자 골목에 서성대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길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꽃가마가 위풍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마꾼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힘찼습니다. 그 뒤로는 신부의 혼수품을 담은 함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김도령은 푸른빛이 도는 관복을 차려입고 대문 안쪽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긴장으로 살짝 굳어 있었지만 두 눈만큼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기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요란한 풍악 소리와 함께 마침내 붉은 가마가 그의 눈앞 넓은 앞마당에 멈춰 섰습니다. 모든 소리가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김도령은 저 작은 가마 안에 자신의 미래가 자신의 정인이 앉아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가마의 문이 열리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수모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신부를 부축해 내렸습니다. 서연화였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족두리를 쓰고 붉은 비단에 금실로 화려한 수가 놓인 화롯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은 천으로 가려져 보이지 않았지만 그 무거운 예복을 입고도 꼿꼿하게 서려는 모습이 애처로우면서도 단아해 보였습니다. 김도령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수모들은 연화 아가씨를 부축하여 곧장 신부 대기실로 마련된 별채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랜 관습에 따라 신부는 본 예식을 치르기 전 그곳에서 잠시 쉬며 마지막 단장을 해야 했습니다. 연화 아가씨가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후에야 김도령은 마당 중앙에 차려진 혼례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집안은 다시금 활기를 띠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예식을 올리기로 약속한 시각이 되었습니다. 마당 중앙의 초래상에는 푸른 실과 붉은 실로 감싼 소나무와 대나무 가지, 그리고 한 쌍의 나무 기러기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밤과 대추가 수북이 쌓여 풍요로움을 더했습니다. 김도령은 초래상 앞에 서서 이제 곧 자신의 아내가 될 연화 아가씨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뺨은 차가운 가을바람에도 불구하고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김도령의 어머니인 김 부인이 환한 미소를 머금고 신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의 중대사를 치른다는 안도감과 기쁨이 그녀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아가, 그녀는 다정한 목소리로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단다. 어서 나오너라. 그녀는 며느리의 손을 직접 잡고 혼례청으로 이끌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싸늘한 정막뿐이었습니다. 방 안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있어야 할 신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신부가 잠시 앉아 있었을 법한 방석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김 부인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연화야, 수모들은 어디 있느냐? 그녀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방 안쪽에 세워진 화려한 자수 병풍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방금 전까지 연화 아가씨가 입고 있었던 그 붉고 무거운 화롯이
마치 허물처럼 병풍 위에 아무렇게나 걸쳐져 있었습니다. 금실로 수놓인 봉황 무늬가 석양빛을 받아 유난히 차갑게 빛났습니다. 신부는 온데간데 없고 그 빈 껍데기 같은 예복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 부인은 잠시 자신이 무서운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아닐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화롯의 비단을 만져보았습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 사람의 온기가 묻어 있었을 옷이었습니다. 누구 없느냐, 이리 좀와 보거라. 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나왔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열린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빈 화롯자락을 으스스하게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들려오던 풍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순간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신부가 없어졌다. 그녀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마침내 마당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풍악 소리가 비, 비, 뚝, 비, 비 끊겼습니다. 잔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김도령은 그 말을 듣자마자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하객들을 해치고 미친 듯이 신부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머니가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방. 그리고 병풍 위에 걸린 붉은 화롯. 그는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화 아가씨, 연화 아가씨, 그가 방 안을 둘러보며 애타게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당장 찾아라. 김도령의 아버지가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인들과 일가 친척들이 횃불도 없이 우왕좌왕하며 흩어졌습니다. 우물우물부터 확인해 보거라. 누군가 외쳤습니다. 몇몇이 우물가로 달려갔지만 맑은 물 위에는 고요한 하늘만 비칠 뿐이었습니다. 부엌은 부엌, 아궁이 뒤는 보았느냐. 곳간은 혹시 놀라서 곳간에 숨은 것이 아니냐. 사람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장독이 늘어선 장독대, 그 커다란 항아리들 사이사이까지 확인했습니다. 뗄나무를 쌓아둔 헛간의 지푸라기 더미도 닥치는 대로 헤집었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다락방에 먼지 쌓인 괴짝들까지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연화 아가씨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모든 혼란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박만덕이 사람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두 눈은 병적인 흥분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팔을 휘저으며 과장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무어라 했소.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것은 필시 저주요. 서씨 가문의 그 지독한 저주가 드디어 이 집까지 덮친 게야. 그의 목소리는 묘한 설득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공포심을 파고들었습니다. 보시오, 멀쩡한 신부가 대낮에 이 많은 사람들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소. 이것이 사람의 소행일 리가 있겠소. 박만덕은 손가락으로 지리원의 깊은 산을 가리켰습니다. 산신령께서 노하신게야 감히 저주받은 혼례를 올리려 하니 산신께서 신부를 채가신 것이 틀림없소. 그의 선동적인 말에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흉흉한 말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잔치를 구경하러 왔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공포에 질려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신부가 감쪽같이 사라졌대. 귀신이 곡할 노릇이로군. 그 저주가 정말이었어. 김씨 집안 이제 큰일 났네. 불길한 징조야.
마을 전체에 화가 미칠지도 몰라. 잔치 음식은 차갑게 식어갔고 아름답게 꾸며졌던 혼례청은 이제 비극의 무대처럼 을씨년스러워 보였습니다. 김도령은 텅 빈 방 안에서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 아가씨의 작은 꽃신 한 짝이 방구석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듯한 그 신발을 든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라 믿었던 그의 확신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바로 그때 늙은 오씨 유모가 소리 없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호들갑을 떨거나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름진 눈으로 침착하게 방 안을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김도령의 팔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마르고 거친 손길에서 의외의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도련님.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김도령의 귀에 똑똑히 밝혔습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유모.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저주라니. 정말. 김도령이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씨 유모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도련님, 잘 들으십시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대문은 하객들로 붐벼 나갈 수 없었고 제가 방금 확인하니 뒷문은 여전히 빗장이 단단히 걸려 있었습니다. 담장은 높습니다. 신부의 발로 넘을 수 있는 높이가 아닙니다. 그녀는 병풍에 걸린 화롯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신령님이나 귀신이 사람을 데려간다면 어찌 저 무거운 옷만 벗어두고 가겠습니까? 저것은 사람이 한 짓입니다. 유모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아직 이 집 안에 있거나 이 집의 구조를 손바닥처럼 훤히 아는 자의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오씨 유모의 그 차분하고 논리적인 말은 마치 차가운 냇물처럼 김도령의 뜨겁고 혼란스러운 머리를 식혀주었습니다. 그는 저주라는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다. 이것은 사람의 악이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당에서 여전히 큰 소리로 저주를 외치고 있는 박만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화창했던 가을날의 햇살은 이제 붉은 빛을 띠며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축제여야 할 집안은 초상집처럼 무거운 침묵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의 수색은 계속되었지만 이제는 절망감이 역력했습니다. 김도령은 연화 아가씨의 작은 신발을 품에 단단히 쥔 채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마당을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단 하나의 생각. 유모의 말이 맞다. 범인은 이 안에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김도령은 신부의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다급한 외침과 울음 섞인 목소리들이 마치 먼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연화 아가씨의 작은 꽃신 한 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신발을 가슴에 품고 억지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다. 오씨 유모의 차분했던 목소리가 그의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신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답을 찾아야 하는 이 집의 주인이자 한 여인을 지켜야 하는 사내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뜨며 방 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공포가 아닌
차가운 이성으로 모든 것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어지럽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격렬한 싸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둘러 떠난 듯한 적막감만이 감돌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신부가 앉아있던 작은 경대 화장대에 머물렀습니다. 그 위에는 그가 혼인 예물로 보냈던 값비싼 빛의 옥비녀가 영롱한 빛을 발하며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만약 도둑이 들었다면 어찌 이 귀한 것을 그냥 두었을까? 그것은 이 방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띌 만큼 값나가는 물건이었습니다. 그가 비녀를 집어들었을 때 그 차가운 감촉이 오히려 그의 정신을 더욱 맑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무언가 없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빛의 비녀 옆 연화 아가씨가 가져온 소박한 나무빛 상자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연화 아가씨의 몸종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아가씨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목각 머리꽂이를 목숨처럼 아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값비싼 것은 남겨두고 가장 소중한 것만 사라졌다. 이것은 강도가 아닙니다. 그는 다시 병풍에 걸린 화로스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무겁고 화려한 예복은 벗는 것조차 수모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연화 아가씨가 스스로 이 옷을 벗어던지고 급히 도망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더 쉽게 데려가기 위해 혹은 더 빨리 움직이기 위해 이 거추장스러운 옷을 강제로 벗긴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는 일말의 존중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박만덕의 기름진 목소리와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던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례 며칠 전부터 그는 집안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칭찬을 빙자한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아이고, 이 집은 참으로 크구먼 겨울 양식은 다 어디에 보관하는 게요. 창고가 한두 개가 아니겠어. 그때는 그저 시골 친척의 속없는 호기심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은 마치 맹수가 사냥터의 지형을 익히는 듯한 섬뜩한 관찰이었습니다. 또한 박만덕은 사람들이 다 듣는 앞에서 큰 소리로 서씨 가문에서 가져올 혼수 목록을 따져 물으며 혀를 찼었습니다. 쯧쯧. 양반 가문의 혼례치고는 참으로 검소하구먼. 이래서야 김씨 가문의 체면이 서겠는가. 그는 노골적으로 연하 아가씨의 집안을 깎아내리며 마치 자신이 더 큰 이득을 챙겨줄 수 있다는 듯이 굴었습니다. 그 모든 오만함과 탐욕이 이제야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김도령은 불길한 기억들을 떨쳐내고 신부의 방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마당이나 우물가를 헤매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는 잔치 준비로 어수선한 부엌을 가로질렀습니다. 본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하인들이나 드나드는 후미진 부엌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밭과 창고들로 이어지는 통로였습니다. 오씨 유모의 말대로 마을로 통하는 큰 뒷문은 안에서부터 단단히 빗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식 찌꺼기를 버리러 나갈 때 쓰는 작은 쪽문은 달랐습니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낡은 나무 문고리가 힘없이 달그락거렸습니다. 누군가 급히 드나든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몸을 낮춰 문지방을 살폈습니다. 그곳의 돌은 늘 축축하게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돌 위에 짙은 흙물이 번진 자국. 마당은 며칠째 비가 오지 않아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흙은 관리가 소홀한 담벼락 밑이나 그늘진 창고 뒤편에서나 볼 수 있는
축축한 진흙이었습니다. 발자국은 크고 거칠었습니다. 사내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분명히 부엌 안에서 밖을 향해 동쪽 담장을 향해 나 있었습니다. 김도령은 그 희미한 흔적을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그 길은 떠들썩한 안채와 사랑채에서 완전히 벗어난 집안에서도 가장 외진 구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창고 세 채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겨울 내내 뗄 장작을 쌓아두는 곳이었고, 다른 하나는 농기구들을 보관하는 곳, 그리고 마지막은 예전의 곶감을 말리다 지금은 반쯤 무너져 내린 채 방치된 낡은 광이었습니다. 진흙 자국은 마른 풀밭 위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긴 그림자가 창고들 사이에 드리워져 모든 것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이 밭과 창고 사이를 가르는 낮은 돌담의 한 구석에 고정되었습니다. 무언가 짙은 빛깔의 작은 것이 날카로운 돌부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다가가 그것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그것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혼례에 참석한 하객들이 입는 고운 비단이나 명주가 아니었습니다. 거칠고 질긴 무명천이었습니다. 짙은 남색으로 물들인 마기를 하는 머슴이나 가난한 농부들이나 입을 법한 옷의 조각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돌담을 급하게 넘다가 옷자락이 찢겨나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도령은 그 천 조각을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손을 돕겠다며 설쳐대던 방만덕의 차림새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검고 투박한 일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옷이 일하기 편하다고 너스레를 떨었지요. 차가운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치 그림자처럼 오씨 유모가 그의 곁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불이 붙지 않은 작은 등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멀찍이 서 도련님의 거동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늙고 주름진 눈이 김도령의 손에 묻은 진흙과 그가 쥔 남색 천조각을 차례로 훑었습니다. 그것은 귀한 손님의 비단 조각이 아니지요. 도련님.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낮고 차분했습니다. 유모는 고갯짓으로 세 채의 창고 중 가장 어둡고 큰 동쪽의 장작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저곳은 이 집안에서도 가장 후미지고 그늘진 곳입니다.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한 집단이 산처럼 쌓여 있지요. 웬만한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곳이라.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숨기기에는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유모의 말은 목소리가 김도령의 귓가를 서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김도령은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 산신령도 저주도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의 탐욕이었다. 연화 아가씨의 가문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이 혼례를 망쳐 무언가를 얻어내려 한 방만덕의 비열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저주 소문을 퍼뜨려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모두가 우물이나 산을 바라보며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그는 유유히 신부를 빼돌려 이곳에 감춘 것이었습니다. 그는 방만덕이 어떤 속셈을 가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돈을 요구하려 했을까? 아니면 혼례를 완전히 망쳐 자신들의 가문에 망신을 주려 했을까? 어쩌면 나중에 자신이 연화 아가씨를 구해냈다며 영웅 행세를 하고 큰 보상을 요구할 계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신랑의 슬픔은 이제 차갑고 단단한 분노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작정 창고문을 열어젖히지 않았습니다. 박만덕이 안에 함께 있거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연하 아가씨를 해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 야비한 자가 두 번 다시 혀를 놀리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 앞에서 그의 죄를 낱낱이 밝혀내야 했습니다. 힘이 아닌 진실로 그를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유모. 김도령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즉시 아버님께 가십시오. 그리고 박만덕 숙부를 비롯한 집안의 모든 어른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당장 앞마당으로 모이라고 전하십시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아주 중대하고도 불길한 것이 발견되었다고. 그렇게만 전하십시오. 김도령은 구겨진 도포 자락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겁먹은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집의 주인이었고 자신의 신부를 되찾아야 할 사내였습니다. 그는 주먹에 쥔 남색 천조각을 품속 깊이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마당을 가로질러 모든 진실이 밝혀질 앞마당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습니다. 비극으로 끝날 것 같았던 혼례 잔치는 이제 막 가장 중요한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한 앞마당은 마치 차가운 물을 끼얹은 듯 소란스러움이 잦아들었습니다. 잔치상은 이미 그 빛을 잃었고 음식들은 식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신부를 찾는 것을 포기한 채 삼삼오오 모여 흉흉한 저주에 대해 속삭이며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가 거대했던 기와집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때 김도령의 안채의 그림자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분노와 확신으로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넋을 잃고 댓돌에 주저앉아 있던 어머니를 지나쳐 마당 한가운데로 망설임 없이 나아갔습니다. 옷이 유모에게서 전가를 받은 김도령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이리 모이시오. 집안의 모든 어른들과 하객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당으로 모이시오. 내 아들이 무언가 중대한 것을 발견했다. 하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희망과 더 큰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김도령을 중심으로 천천히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동의 한가운데서 가장 목소리를 높이던 박만덕도 마지못해 사람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 사태를 수습할 유일한 사람인 양 거들먹거렸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이제야 나타나셨구려. 어디서 뭘 찾으셨소? 산신령의 깃털이라도 주우셨는가? 어서 이 사태를 어찌할지. 그의 말은 김도령의 차가운 시선에 부딪혀 허공에서 끊어졌습니다. 김도령은 아무 말 없이 품속에서 낡고 거친 남색 천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어두워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그것을 박만덕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숙부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마당 전체에 울릴 만큼 단호했습니다. 혹시 이 천조각이 눈에 익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것이 대체 무엇이기에 신부를 잃은 신랑이 저토록 비장한 것일까? 박만덕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너터루슴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게요? 그깟 헝겊조가리 하나가 대수요 머슴놈들. 옷자락이 찢어진 것이겠지.
지금은 신부를 찾는 것이 먼저요. 신부가 사라졌단 말이오. 그는 교묘하게 논점을 흐리며 다시금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려 했습니다. 마치 김도령이 충격에 빠져 헛것을 본다는 듯이 몰아갔습니다. 이보시오. 사촌어른 박만덕은 김도령의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도련님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듯하오. 필시 저서씨 가문의 저주가 도련님에게까지 옮겨붙은 게야. 이러다간 우리 김씨 가문 전체가 화를 입겠소. 어서 무당이라도 불러. 그는 다시 한번 저주라는 단어를 꺼내며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을 연화 아가씨와 그 가문에게 돌리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헝겊 조각을 든 김도령보다 저주를 외치는 박만덕의 말이 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공포는 이성보다 강했습니다. 정말 그런가? 저주가 사람을 홀린다더니 불길한 속삭임이 다시 번져나갔습니다. 김도령은 그들의 흔들리는 눈빛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김도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박만덕과 말씨름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이 집의 대문을 지키는 문지기 영감을 당장 이리로 데려오너라. 잠시 후 예수는 좋게 넘어 보이는 늙은 문지기가 사람들 앞에 불려 나왔습니다. 그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몰라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김도령은 그 늙은 하인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감, 오늘 이 집에는 크나큰 불행이 닥쳤소. 그대는 이 집의 대문을 지키는 사람이오. 그러니 여기 계신 나의 아버님과 모든 어른들 앞에서 오늘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있었던 일을 한치의 거짓도 없이 바른 대로 고하시오. 문지기는 해가 뜨기도 전에라는 말에 비 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박만덕이 서 있는 쪽을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털썩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대감마님, 도련님,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늙은 하인의 울부짖음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벽 동이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박만덕 서방님께서 소인을 조용히 부르시더니 엽전 연잎이 든 묵직한 돈주머니를 쥐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경악의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엽전 연잎은 늙은 하인에게는 실로 거금이었기 때문입니다. 박 서방님께서는 그저 혼례 행차가 도착하기 전에 부엌 뒤쪽으로 난 작은 쪽문을 잠시만 열어두라 하셨습니다. 그저 잔치 음식을 미리 좀 맛보시려나 보다. 그리 생각했습니다. 귀한 손님이시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인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문지기는 마당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순간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박만덕에게로 향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주를 외치던 그의 얼굴은 이제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감히 내 놈 따위가 하늘 같은 나를 모함해 내 놈이 지금 누구의 사주를 받고. 숙부님, 김도령이 천둥 같은 소리로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그 역겨운 연극은 그만하시지요. 김도령은 하얗게 질린 박만덕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저주는 없었습니다. 이 집을 덮친 것은 불길한 기운 따위가 아니라 바로 숙부님의 더럽고 추악한 탐욕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숙부님은 오늘 아침 문지기를 매수하여 아무도 모르게 이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김도령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분명 돈 몇 푼의 양심을 팔아버린 하녀 하나를 더 매수했겠지요. 그 하녀가 신부님이 홀로 방에 계신 틈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숙부님은 그 연약한 여인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어 이 집에서 가장 후미지고 어두운 곳, 아무도 찾지 못할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김도령의 시선이 동쪽 창고가 있는 어두운 곳을 향했습니다. 바로 장작 창고 뒤,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는 낡은 고구마 움막입니다. 그곳에 신부님을 감금하셨지요. 신부님의 무거운 화롯을 벗겨 병풍에 걸어둔 것은 마치 신부님이 연기처럼 사라진 것처럼, 신령님이 데려간 것처럼 꾸미기 위함이었겠지요. 김도령은 손에 쥔 남색 천 조각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 조각은 숙부님이 신부님을 끌고 가다 돌담을 넘을 때 숙부님의 저고리 자락에서 찢겨나간 것입니다. 지금 입고 계신 옷 안쪽이 찢어져 있지 않습니까? 박만덕은 자신의 옷자락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으악,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김도령의 아버지가 경악과 분노로 몸을 떨며 외쳤습니다. 이 천하의 용서 못할 놈, 네가 어찌 감히 한 집안의 친척으로 이 무슨 끔찍한 짓이냐, 대체 왜, 이유야 뻔하지 않겠습니까? 아버님, 김도령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주를 믿고 절망에 빠졌을 때 숙부님은 산신령과 단판을 짓겠다며 산에 오르는 신용이라도 했겠지요. 그리고 며칠 뒤 자신이 기적처럼 신부를 구해왔다며 나타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 공로로 이 집의 재산 절반이라도 뜯어낼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장 저곳으로 가자 신부님을 구해야 한다. 분노한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찾아들고 동쪽 창고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김도령이 그들의 선두에 섰습니다. 낡은 장작 창고 뒤편,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곳에 집단으로 교묘하게 가려둔 작은 움막의 입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집단을 거칠게 걷어내고 썩은 나무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안에서는 퀴퀴한 흙냄새와 함께 축축한 냉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횃불이 어둠을 밝혔을 때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서연화가 입에 재갈이 물린 채 손발이 꽁꽁 묶여 구석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추위와 공포로 온몸을 떨고 있었지만 다행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돈에 눈이 먼 하녀가 함께 묶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김도령은 비명처럼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습니다. 그는 칼을 뽑아 재빨리 밧줄을 끊고 입에 물린 천을 풀어주었습니다. 연호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나요. 무사하십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연화는 숨을 몰아쉬며 김도령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무너졌습니다.
김 부인이 황급히 두꺼운 외투를 가져와 연화의 몸을 감쌌습니다. 앞마당으로 돌아왔을 때 박만덕은 이미 분노한 하인들에게 붙들려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김도령의 아버지가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저 배은망덕한 놈과 저 하녀를 당장 광에 가두어라. 날이 밝는 대로 관하로 끌고 가 가장 큰 벌을 받게 할 것이다. 삽시간에 사라진 신부의 저주는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공포가 아니라 한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빚어낸 추악한 범죄였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인간의 사악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을씨년스럽게 식어버린 잔치상은 그렇게 끔찍했던 하루의 끝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곧장 안채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늑한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차갑고 축축했던 흙운막에서의 끔찍한 공포가 아직 그녀의 얼굴에 남아 있었고, 몸은 추위 때문만은 아닌 깊은 충격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넋을 잃었던 김도령의 어머니. 김 부인은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미래의 며느리가 될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뺨 위로 안도와 미안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다. 아가. 이제 다 끝났다. 이 늙은이가 흉물스러운 인간의 욕심을 곁에 두고 부질없는 저주 따위를 두려워했으니 내가 어리석었어. 오씨 유모는 노련한 솜씨로 꿀을 탄 따뜻한 물을 재빨리 가져왔습니다. 애기씨, 이걸 좀 드시지요. 놀란 속을 달래줄 겁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고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따스한 기운이 뱃속으로 퍼지면서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김도령은 꼼짝도 하지 않고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았고 그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친척에 대한 불타는 분노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매로 연화의 뺨에 묻은 흙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한편 바깥마당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집안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던 초자연적인 저주에 대한 공포는 마치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뜨겁고 격렬한 인간적인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어찌 감히 돈 때문에 혼사를 망치려 들어 저자는 사람이 아니다. 귀신을 속삭이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한 목소리로 마당 기둥에 M자 결박당한 채 관아의 포졸들을 기다리는 박만덕을 향해 격렬하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 소식은 들불보다 더 빨리 지리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씨 가문의 저주라는 흉흉한 소문은 즉시 박만덕의 탐욕이라는 추악한 진실로 대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나마 그런 헛소문에 겁을 먹었던 자신들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다니. 세상에 가장 무서운 저주는 빈주머니와 탐욕스러운 마음뿐이지. 이 끔찍한 사건은 오히려 연화 아가씨와 그녀의 가문에 씌워졌던 오랜 누명을 완벽하게 씻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불운의 상징이 아닌 인간의 악의에 맞선 피해자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대청마루에서는 김도령의 아버지가 침통한 표정으로 집안의 어른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잔치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하객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해는 이미 저물어 사방은 어두워졌습니다. 한 어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하객들을 돌려보내야 하겠네. 이 흉흉한 일이 좀 잊힐 때쯤 몇 달 뒤에 조용히 다시 나를 잡는 것이 어떻겠소. 그것이 가장 이성적이고
예법에 맞는 수습책처럼 보였습니다. 음식은 차갑게 식었고 분위기는 깨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연화의 방에서 나온 김도령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따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온화하기만 한 글공부 도령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을 이끌어갈 사내였습니다. 저 추악한 자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물러나고 숨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저자의 계략에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른들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이 혼인을 막고 싶어 했습니다. 공포와 미신을 무기로 삼았지요. 그 자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이 어두운 그림자를 완벽하게 지우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시작한 일을 오늘 밤 끝내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강인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확고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이토록 흉한 일을 겪은 뒤 그것도 한밤중에 혼례를 강행한다는 것은 모든 관습과 예법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며느리의 방에서 나온 김 부인이 아들의 곁에 섰습니다. 저는 아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했습니다. 저 아이는, 연화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런 아이를 신부도 아닌 채로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아이에게 2번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연화는 이미 우리 식구입니다. 달빛 아래서라도 오늘 밤 혼례를 올리겠습니다.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대담하고도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남아있던 하객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그 뜻이 전해졌습니다. 혼례는 예정대로 거행될 것이다. 차갑고 절망적이었던 침묵이 깨졌습니다. 갑자기 집안 전체에 새로운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꺼졌던 부엌 아궁이에 다시 불이 지펴졌습니다. 국을 데워라, 떡을 다시 쪄내거라. 하인들은 안도하며 새로운 기운으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기에 맞서 제자리를 찾는 엄숙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가을의 달이 유난히 크고 밝게 떠올랐습니다. 마치 그날의 진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날카롭고 청명한 빛이 마당을 하얗게 비추었습니다. 낮의 혼란과 공포가 그 달빛에 씻겨나가는 듯했습니다. 어지럽혀졌던 잔치상은 깨끗하게 치워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화려한 등불 대신 소박하지만 밝은 초롱불 몇 개가 걸렸습니다. 시끄럽고 요란했던 잔치는 사라지고 그보다 훨씬 더 장엄하고 아름다운 고요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연화 아가씨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빼앗겼던 무거운 화로 대신 시어머니가 손수 내어준 깨끗하고 단아한 흰 소복 위에 옅은 옥색 당의를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더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공포에 질렸던 기색은 사라지고 깊고 조용한 결의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굳건한 생존자였습니다. 김도령은 푸른 관복 차림 그대로 간소하게 차려진 초례상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끄럽던 풍악대도 없었습니다. 오직 맑고 차가운 밤 공기와 잎새를 다 떨군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스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그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몇몇 하인들만 지켜보는 가운데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깊고 느린 절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경과 함께할 운명에 대한 맹세가 담긴 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연을 맺는 합한주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들이 술잔을 비울 때 그것은 무언의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생애 첫날에 가장 끔찍한 일을 마주했고 그것을 함께 이겨냈다. 이제 그 어떤 헛소문도, 그 어떤 저주도, 그 어떤 인간의 탐욕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두 사람의 인연은 화려한 축복이 아닌 혹독한 시련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간소한 예식이 끝났을 때 오씨 유모가 가장 먼저 다가와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도련님, 마님, 만수무강 하옵소서. 마님이라는 호칭이 그 순간 처음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 아가씨가 이 집의 새로운 안주인이 되었음을 모두에게 공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주는 그렇게 풀렸습니다. 주술이나 부적이 아니라 용기와 진실에 의해서였습니다. 지리원 마을의 삶은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박만덕과 그에게 동조했던 하녀는 관아로 넘겨져 가장 무거운 벌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문은 마을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야반도주하듯 마을을 떠났습니다. 김씨 가문은 저주로 인해 망신을 당하기는커녕 그들의 지혜롭고 단호한 대처로 인해 마을 사람들로부터 더욱 깊은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신부라 불렸던 연화는 조용한 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때 그녀를 동정하거나 두려워했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현명하고 자애롭게 큰 집안을 다스렸습니다. 하인들에게는 따뜻했고 어른들에게는 공손했으며 남편에게는 더없이 다정했습니다. 김씨 가문은 그녀의 보살핌 아래 날로 번창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날카롭던 늦가을은 물러가고 깊고 고요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첫눈이 내려 지리원 마을을 티 없이 하얀 침묵으로 뒤덮었습니다. 앙상했던 감나무 가지 위에는 눈꽃이 피어났고 온 마을이 마치 부드러운 소미불을 덮고 깊은 잠에 빠진 듯 했습니다. 그 떠들썩했던 홀레날의 비극은 이제 아주 멀고도 아득한 열병 같은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눈이 소복하게 내리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고요했고 바람 한 점 없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온기가 가득한 안방에서 김도령은 시집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등잔불 아래에서 얌전히 자신의 도포를 깁고 있는 아내에게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솔가지 타는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조용한 기척이 들렸습니다. 오씨 유모였습니다.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작은 소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마님, 밤이 깊었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생강차라도 드시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낮고 편안했습니다. 그녀는 찻상을 내려놓으며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젊은 부부를 더없이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바느질감을 내려놓고 노부인에게 환히 웃어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유모. 유모는 어찌 이리 저희 속을 잘 아십니까? 유모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고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찻잔에서는 알싸하고도 달콤한 생강과 꿀 향기가 부드러운 김을 따라 피어올랐습니다. 김도령은 읽던 책을 덮고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는 등잔불 빛에 부드럽게 빛나는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이 이제는 정말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바느질감 위에 놓인 아내의 손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은 것이요? 그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그대를 괴롭히지는 않소. 연화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없이 맑고 깊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돌려 남편의 손과 깍지를 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주라는 그 말에 대해 오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깊은 밤, 잠을 청하기에 더없이 좋은 부드럽고 차분한 울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의 여인들은 대대로 그 말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불행을 두려워하고 운명을 원망했지요. 그녀는 부드러운 눈길로 눈송이가 춤추는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창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차가운 어둠 속에 갇혀 있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지독한 저주는 하늘이 내리는 것도 보이지 않는 힘이 정해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남편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진짜 저주는 오직 사람의 마음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탐욕과 질투,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이 우리가 싸워야 할 유일한 저주였습니다. 김도령은 아내를 끌어당겨 가만히 안았습니다. 아내의 그 말은 그가 읽었던 그 어떤 성현의 글보다도 현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아내의 말이 옳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초자연적인 저주를 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간의 추악한 마음을 진실의 빛 아래 드러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소리도 없이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잠든 고요한 밤, 다시 평화를 되찾은 지리원 마을 전체가 따뜻하고 편안한 잠결에 고른 숨을 내쉬는